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WTI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고치 거의 86.91달러까지 오르게 되면서 상당 부분 또다시 100달러를 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5월 들어서 뭐 시장도 안정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더라고요. 5월에 좀 달라진 분위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5월 달에 달라졌었던 분위기를 갖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후퇴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단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협상은 어쨌든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단에서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은 협상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가 있겠고 충돌은 있지만 근데 이제 이란과의 갈등 역시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결국 지정학 리스크 단에서 완화됐던 부분들이 유가 단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반납된 부분 덕분에 유가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80불 선을 갖다가 조금 언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느낌상 지정학적 리스크랑 유가의 연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관측이 되는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다고 했을 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좀 더 지정학 리스크보다는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든 안 불거지든 우리가 실질적인 수급단에서 조금 더 포커스 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지정학 리스크는 일종의 심리단에서 우리를 갖다 유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라면은 네. 실질적인 수급을 바라봐야 할 텐데 수급은 어떻느냐? 사실 그렇게까지 공급이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네. 어제 뭐 IEA도 뭐 발표를 갖다 했지만은 수요단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견조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오펙 플러스 단에서도 EIA에서도 발표가 나왔지만은 공급 단에서는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라는 부분들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유가의 하단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 같은 견고한 이유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단에서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률을 갖다가 방출하기 이제 다시 또 매입하기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매입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로 상향 조정했느냐? 배럴당 WTI 기존 대비 1불 갖다가 더 상향한 79.99불, 사실상 80달러로 어떻게 보면 좀 유가의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도 유가 단에서 하단을 지지했었던 원동력이었거든요. 작년에 전략 비축률 매입 기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배럴당 67불 정도였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유가의 하단을 갖다가 견조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바로 중동 산유국들의 즉 공급자들의 냉방 시즌입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즉 수요 측면에서 드라이빙 시즌이 전개가 됐긴 했지만은 이제 이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요. 근데 네.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중동 산유국들이 4월부터 냉방 시즌이 들어가고 이들은 전력원의 40% 이상이 석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다 보니 자국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석유 수출을 통제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맘때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OSP가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타이트하게 노출된 룸이 언제부터? 6월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연장 부분입니다. 네. 많이들 이라크 단에서 감산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주말단에서 계속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근데 이라크도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감산을 준수하겠다는 문구를 통해서 좀 더 완화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이미 이제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이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왜? 감산을 갖다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던 이라크나 카자흐스탄이
오펙 플러스 측에다가 자기들이 이 초과 증산분에 대한 부분을 올해 연말까지 보상하는 계획안을 갖다 제출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말즉슨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검사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겠구나. 결과적으로 모든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유가에 하다는 WTI 기준 배럴당 70불을 갖다가 좀 70불 후반선에서 견고한 흐름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겠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좀 하향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하단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들을 수급적으로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 때문에 이 6월부터는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겠고요. 전략 및주규가 이 미국에서 재비축 프로그램이 재개됐다는 점, 그리고 공급단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 연장에 나섰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셨을 때 유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이렇기보다는 하단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사실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수급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자재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기후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라니냐 역시나 이 하반기에 유가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예, 라니냐도 영향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상이변은 단순하게 뭐 곡물이라던가 석탄, 천연가스 이런 원자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에 다 영향을 주죠. 왜냐? 원자재는 주식처럼 사실 선행지표도 아닙니다. 선행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를 동행 내지 다소 후행하고 지리적의 특성, 즉 지리적 주요 공급 지역과 소비 지역이 서로 편차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도 뚜렷하고 기상이변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다는 사실일 텐데요. 유가 역시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유가단에서 저희가 여전히 유가 상단을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배럴당 WTI 기준 95불을 목표로 타겟을 삼아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이유는 네. 이 기상이변의 영향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맞물리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상이변과 즉 라니냐와 하필 계절성이 맞물리는 구간 바로 허리케인 시즌이 이제부터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시즌 미국의 주요 공급 지역이 어디다 수출 지파소이자 산유 지역이 어디다 바로 미국의 휴스턴 지역입니다. 이 휴스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이 언제 치고 들어온다?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허리케인이 돌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공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발 영향이 없었어요. 네. 왜? 작년에는 엘니뇨 구간이었고 엘니뇨 때는 우리가 좀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즉 과거 30년 동안 엘니뇨 때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와 달리 지난 30년 동안 라니냐 때 이동 경로와 비교해서 보면은 엘니뇨 때보다는 라니냐 때 휴스턴의 허리케인이 더 많이 강타하고 이때 공급 차질이 더 많이 심화되고 지난 유가를 상승시켰었던 2005년 때 카트리나 허리케인 역시도 이때 라니냐 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엘니뇨라서 허리케인이 북상을 못했지만은 반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라니냐란 사실이죠. 이미 5월 초부터 엘니뇨는 끝나버렸어요. 이 때문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고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소프트 가격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케인 단에서도 이제 엘니뇨가 종식됐기 때문에 휴스턴 지역으로 점점 오는 속도가 빨라질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6월에서 8월 구간 때 이제부터 라니냐가 본격화되면은 이 이동 속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공급 차질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계절성과 기상이변에 맞물린 부분이 바로 한파 시즌입니다. 겨울철의 한파 시즌, 휴스턴 지역은 원래 기후가 온화한 기후 때입니다. 1885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 추이를 갖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기온 자체가 사실 영상권대입니다. 그래서 추워지는 경우가 잘 없고 눈도 사실 오기가 어려운 구간인데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난 라니냐 때 같은 경우에는 한파가 왔다란 사실이에요. 네. 가까운 시점이 2020년 말과 21년도 초, 21년도 말과 22년도 초 때를 보면은 당시 라니냐에서 이 휴스턴 지역도 한파, 폭설이 내리게 되고 송유관과 가스관들이 동파돼 버리면서 유가가 치고 나갔었던 그 사례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수요단에서도 이제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다?
한파 시즌 때는 결국 석탄 천연가스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난방단에서 전력원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자극한다? 난방료를 자극한다는 사실이죠. 네.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져 버리고 연료탄도 같이 치고 나가 버리면은 대체 전력원인 난방료를 건드리고 전체 석유 수요 구조에서 난방료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과거에도 난방료가 이 같은 스피로버 효과로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리가 좀 과거의 사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결코 라니냐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로 본다면은 올해 하반기, 특히 올해 4분기 때는 유가가 치고 나간 속도가 더욱더 두드러지지 않겠는가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기상이변과 좀 맞물렸을 때 수급적인 자극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니냐가 도래하면서 허리케인이라든지 한파 시즌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또 난방료와 관련된 부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를 흔들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기상이변이 또 이렇게 크게 원자재들이나 유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소식을 좀 보면요.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게 석유 생산 거점을 좀 건드릴 만큼 많이 좀 번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소식들도 약간 뭐 유가의 우려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예,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더 길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결국 지정학 리스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정학 리스크가 사실 단기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산불 영향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저희가 실질적인 지금 수급단과 재고 추이 그리고 중요한 기상이변단의 추이를 갖다가 왜 기상이변 한 번 전개되면은 그 사이클이 최소 못해도 최소 1년 반이에요. 네. 길면은 2년 반까지. 지난 라니아가 3년간 연장됐거든요. 20년 내 최장 기간이었거든요. 이처럼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더 포커스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반기에 유가를 투자한다든지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여전히 생산 기업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원자재라는 이 선물의 특성에 있어서 선물 같은 자산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결국 롤오버를 갖다가 한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 같은 롤오버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형 이런 파생형 자산보다는 좀 더 주식형 자산이 훨씬 더 맞다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히나 원자재 같은 경우 유가가 아무리 상방 베팅의 방향성 단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만 중요한 점은 원자재는 그 시점에 왔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반대로 이를 선행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이죠. 바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식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투기적 세력도 존재하지만은 네. 사실 실물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 사이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거든요. 반대로 주식 시장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금융 시장이고 실물 사이드의 분들이 좀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선반영하려는 성격들이 더 강하다라 본다면은 네. 우리는 지금부터는 사실 원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단에서는 이런 생산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좀 어떻게 보면 계속 구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생산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원유도 생산 기업에 포커스, 천연가스도 생산 기업에 포커스 이런 식으로 생산 기업을 좀 더 주목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후변화 자체가 몇 년 정도 사이클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현재 IRICPC에서 발표된 해수면 온도,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 전망치를 해서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향후 9개월까지의 우리가 방향성을 갖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최소 못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강력한 임팩트인 라니아가 연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과거에도 보면은 이 같은 그러면 구간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최소 못해도 내년 하반기 중반부까지는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자연과학단에서 법칙으로 즉 사이클 단에서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통해서는 우리가 내년 최소 못해도 하반기까지는 놓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와 관련된 전략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수급과 기후 현상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서 유가 관련돼서 생산 기업들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 쉬어가는 동안 일단 뉴욕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모두 경신했다는 점 포인트로 둘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개별 실적에 따라서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종목별 그리고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